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우리 한송이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네. 그렇네요. 한송이 씨가 뉴스에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네. 개인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해서 네.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감자죠. 네, 그 이야기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핫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올게요. 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한송이 씨. 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네네.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있었네요. 그럼요. 또 워낙에 우리나라 그 보호법이 네.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담당 형사님들과 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권력이 투입이 됐군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우리 한송이 씨가 개인 방송에서 네.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던 도중에 이제 한 시청자분이 들어와서 이번에 탈북 모자분이 돌아가는데 강화문이 안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탈북에 오면서 이제 조선족 분을 만나서 또 안 좋은 일을 당했고, 네.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또 그런 안 좋은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약간 좀 감정이 격분했어. 네네. 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전체 조선족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하면은 제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앞뒤를 다 자른 편집 하나 자체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이제 나갔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조선족 전체 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도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부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탈북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거쳐 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조선족 분들의 도움도 받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사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또 전화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 사과 영상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전체 사람들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는 확실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팔려다니고 이런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예, 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뭐 우리 한국민 중에서도 범죄자가 있는 거고. 그럼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조선족 분들 중에서도 따뜻한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한다.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약간의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나 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송이 씨는 조선족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조선족 분들 덕에 사실 탈북이 용이한 측면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있고 또 이제 안 좋은 일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송이 씨 오늘 봤더니 손목시계를 하나 샀나 봐요. 네, 정말 또 댓글에 조선족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죽이겠다 이런 협박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보호법을 받는 차원으로서 이제 담당 형사님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찰분들이 또 신변보호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제가 또 신변보호 이거 시계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네.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 시계에 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2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거 차고 있는 사람 치고는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제가 매우 우울해요. 제가 지금 우울하구나. 밝게끔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이제 언행을 좀 조심하자. 네. 이런 걸 지금 많이 지금 숙련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곧 절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나올 예정이에요. 네. 한송이 씨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고 한송이 씨도 그렇고 발언 하나하나 네.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어서 초대석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뼘 초대석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우리는 분단국가잖아요. 그렇죠. 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부분, 네. 이 부분을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심리학자 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오늘 또 심리학자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괜히 제 생각을 또 깨뚫어 보실까봐 많이 긴장됩니다. 얼른 소개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것도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죠. 다 이분 앞에서는 벗겨집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라는 연구소를 지금 네.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이거 어떤 연구소죠?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고 뭐 네. 교육하고 강의하고 뭐 그런 곳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딱딱해서 부담스럽네요. 제 거를 뭔가 좀 읽어내는 과정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실력들이 되면은 심리학자를 하지 않고 점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저는 네. 매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이 심리라고 하면은 모든 생각을 다 읽는 줄 알거든요. 정말 그런 거 맞나요? 딱 보고서는 알기는 힘들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정보들은 입수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영 소장님은 심리학자이면서도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심리학 이론서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심리학 개론서, 심리학사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짜 자존감 관한사에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같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분석하는 트라우마 한국 사회 같은 류의 이제 책들도 있고, 여러 저술이 있습니다. 네. 분단에 따른 트라우마. 네. 이거는 뭐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네. 그 여러 가지 것들 네. 이거를 이제 다 분석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재밌을 것 같아. 저도 이 분단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항상 이 분단된 국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미국 놈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항상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남과 북이 분단됐을 때 네. 북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처 혹은 걱정거리가 뭐였을까 하면 말씀하신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89년 이후에 우방국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회주의 진영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좀 포위망 속에 든 형국이었는데 네. 뭐 그 결과 고난행군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큰 상처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망하지 않을까. 체제 불안이죠. 네, 체제 불안. 체제 우리가 불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러한 어떤 상처를 씻기 위한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레드 컴플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그렇죠. 뭐만 하면은 그냥 빨갱이 딱지 붙여버리면 모두 다 꼼짝 말하니까요. 네. 여기도 또 그런 콤플렉스가 있네요. 그럼요. 저는 그걸 이제 색깔공포증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색깔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네. 빨갱이나 종북으로 낙인 찍힐까 봐 혹은 그걸 공격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입 조심하게 되고 생각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검열 자꾸 하게 되고 맞아요. 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병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과도한 공포증이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 사회가 네. 공포를 느끼게끔 만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증이 유발되려면 네. 언어적 공격 갖고는 안 됩니다. 네네네. 너 빨갱이다 이거 갖고선 공포증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너 빨갱이다 해놓고 죽이거나 맞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과거의 한국 역사를 보면 빨갱이로 공격받거나 낙인 찍히면 많이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네. 네. 한국 사람들은 그 빨갱이나 종북이랑 공격을 당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언어적 공격이구나라고 생각 못하고 네. 네. 잘못하면 좀 있으면 날 죽이겠구나. 그렇지. 하는 살인 예고장 받는 듯한 세상에. 느낌? 뭐 그게 이제 생기니까 이게 이제 공포증을 만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뭐 발언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이제 그 기사의 밑에 댓글을 보면은 뭐 너 정부 뭐 누구지 이러면서 이런 그 공격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 그걸 보고서 왜 이런 그런 프레임을 씌울까? 뭐 도착 왜구다 뭐 이런 프레임을 왜 씌울까? 그게 가장 조금 좀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이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악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열린 태도로 토론을 못하게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수틀리면 빨갱이나 종부로 몰면 되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는 어떤 무의식적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세상에 네. 진짜 무섭네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토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빨갱이지, 바로 낙인 찍기 종북이지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제 밀고 들어가거든요. 프레임 그냥 씌우네요. 네, 이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토론하다가 네. 좀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너 종북이지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가고 막 그럼 거기서 바로 얼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색깔 공포증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위축이 돼버리죠. 근데 이게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영화 트럼보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네. 그 빨간색 낙인 찍기가 아주 심했더라고요. 메카시즘. 네. 과거에. 네네. 미국이 이제 메카시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 같은 어떤 지식인들 같은 사람들도 다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네. 하여튼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 미국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메카시즘은 안 되겠다라는 반성이 좀 있었고 네네.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 같은 대통령 후보도 네네. 나 사회주의자다 해도 크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까지는 미국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죠. 네. 그렇구나. 지금 분단 국가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색깔 공포증 말고. 그 뭐 레드 컴플렉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네.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저는 색깔 공포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우리를 뭐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두려움은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저는 색깔 공포증이 가장 강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가장 강력하고. 네네. 그 외에는 뭐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색깔 공포증이 여러 측면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색깔 공격을 당하는 순간 사고가 마비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색깔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면 네.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사고 능력의 저하. 네. 발달이 안 되고. 네,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혹시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벌금 1,000만 원씩 받겠다. 이런 벌칙이 있다면 사고가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이라는 말 튀어나갈까 봐.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건 이제 억제나 억압이라고 부르는데 억제나 억압이 있으면 사고가 마비가 돼요.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리적 에너지가 쓰여야 되고 거기에 그렇구나.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색깔 공포증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검열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이 좀 우수한 편이 아니죠. 사실 민족적으로는 우수한 민족인데 사고 능력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이 잘 배출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저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검열과 관련이 좀 있다는 거. 너무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너무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력이 네. 어려서가 제일 높고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지거든요. 네. 연구만 해보면. 근데 애들은 종북몰이 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네.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나 폐양가 살래 그러면 아유 귀여워 그러지. 근데 어른이 그런 얘기하면 당장 너 종북이냐?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계속. 말과 행동, 사고, 이런 걸 조심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사고의 원활한 진행을 상당히 방해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사고 체계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제 색깔 공포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북한은 어떤 공포증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포증이 제가 볼 땐 제일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색깔 공포증보다는 미국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또 많이 틀리네요. 네. 아까 한 얘기인데 왜 또 하니? 분량 찾느라. 분량을 그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했잖아, 그 얘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네네. 들어.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국가보안법이 우리는 네.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네. 이유가 국민의 사고 능력 저하의 측면이다. 그것도 있고, 이제 색깔공포증이 한국 정치를 이제 후진적인 정치에 묶어놓는 측면, 사회 풍조를 반민주적인 풍조로 이제 만연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여기서 그 가장 독소조항이나 핵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핵심은 이제 북쪽이 지금 유엔에 가입한 국가 아닙니까? 네. 얼마나 국가고 미국과 회담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법 단체인 거예요. 한반도의 그렇군요. 반을 점령하고 있는 네네. 그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유엔의 회원국인데 서로 둘 다 네네. 남과 북이 이런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도 모순이 되는 법이란 말이죠. 굉장히 좀 낡은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원천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사상의 자유 이면에 깔려있는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나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설사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하겠다. 네. 즉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가겠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근데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혹은 뭐 부정한다라는 것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존하지 않겠다.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나중에 세상에. 배척하고. 작사를 내겠다. 네네. 뭐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완전 공포증 아니에요? 공포 아니에요? 공포? 그게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극단주의, 배타성으로 특징되는 극단주의적 경향의 특징이자 혐오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이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해 버리면 한국 사회 전체가 네. 배타적이고 극단적이고 혐오주의적인 사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 왜 생겼냐면 심각하네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법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아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풍토가 사회에 퍼지면 사람들이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혹은 뭐 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존하려는 태도를 갖게 돼요. 아. 야, 이 사람과 같이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사회 전반이 저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거의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네네. 이 법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색깔공포증이 국가보안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를 이제 반대파에서 공격할 때 너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을 인정하니까.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야당한테 뭐 너 사회주의자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사람 나죠. 감옥 갑니다. 네네.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게 사라지면 이제 사회주의자랑 공격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색깔 공격을 안 하게 되죠. 아. 한국 정치가 제가 후진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서 그거를 제안하고 이제 뭐 선거 때 표로 심판받고 이런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정치의 과거를 보면 그런 쪽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빨갱이를 잘 보느냐. 어떻게 하면 색깔 공격을 잘 퍼붓느냐. 여기에 의해서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좀 약해졌지만. 지난 대선만 해도 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색깔 공격을 막 퍼붓단 말이죠. 그랬었죠. 사상이 의심스럽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 누가 더 좋은 걸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판단보다는 저 사람 빨갱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매우 슬프네요. 네.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금지된 사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금지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몰면 제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금지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쉽게 그냥 제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 같은 건데 중세시대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2단으로만 몰면 되거든요. 그럼 끝나지. 끝나죠. 그러면 이제 사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종교의 시대가 아니니까 2단으로 못 몰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로 몰았단 말이죠. 네. 사회주의자로. 그래서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나 히틀러 시대랑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빨갱이나 중북으로 몰아서 제거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도 공정한 경쟁이 되는 정치가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반칙을 쓰는 정치라 그럴까요? 공격당하는 쪽은 어떻게든 나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낙후되는 거죠. 발전 없이. 교수님, 저는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다 존중해주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 심리는 과연 뭐죠? 그게 건강한 심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배타적이지 않고 혐오주의적이지 않은 네네. 건강한 사람의 심리죠. 아, 그렇군요. 그 건강한 심리를 사실은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뭐 건전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죠.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네.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전에 이게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국회에서 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 안 같습니다.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려고 애쓰다가 네. 이제 안 됐죠. 네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계속 폐지나 개정을 공고했는데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네.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방증이겠군요. 그렇죠. 이런 주제에 이제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색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 하면 이제 접근 안 한다.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슈퍼스타님도 항상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저 말입니까?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방송인의 숙명입니다. 아, 그래요? 방송인은 예의고.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배웠습니다. 네, 저는 저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불편한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이런 걸 이제 비겁하다고 표현하던데요. 그렇죠. 완전 비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하고 네. 겁이 나서 할 말을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약간 겁이 나서 할 말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색깔 공포증이나 분단 트라우마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겁나서 접근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저도 이제 사실 지금 발견한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것 같고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했냐면 어차피 이거 작동 안 하는 거니까 네. 뭐 굳이 이걸 뭐 폐지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네. 내가 이제 외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회피라고 할 수 있죠. 회피네. 야. 비겁하네요. 요걸 내가 발견한 겁니다, 지금. 완전 비겁하네요. 나만의 문제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일원이죠. 그렇죠. 네. 네, 비겁했어요. 나의 공격을 통해서 지금 불량 챙기기입니까? 네네. 똑똑합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지금 질문할 거예요. 네네. 네. 그 북한에서는 네. 우울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산다. 말이 없다. 그런 말을 모른다. 네네. 그 이유가 네. 우울함을 표현하는 것은 네. 내가 나약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까? 제가 볼 땐 이 질문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정신장애나 이런 게 네. 권력의 힘으로 통제가 못합니다. 통제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유일하게 통제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총 들이대고 너 우울증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런다고 해서 우울증이 낫겠어요? 더 심화되죠. 네, 더 우울해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네. 북한은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상 그 체제 자체가 네. 우울증이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이랑 불면증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안 쓸 뿐이지 앓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제 10월에 출간합니다. 남과 북 사람들의 심리 비교 책을 출간하는데 네, 너무 예고는 하지 마시고요. 아, 예. 네네. 저 무조건 하나 사서 봐야 될 것 거기에서 같아요. 이제 정신건강 쪽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북쪽이 예상과는 달리.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북쪽은 어려서부터 이 조직생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동단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죽을 때까지 인민방까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을 틈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울이나 불안은 사실 고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외로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는 조건이다 계속 어려서부터. 그러면 우울이나 불안이 잘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사실 혼자 있는 사람이 우울하지 친구들 많고 맨날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울하겠어요? 맞아요. 아니, 맞습니다. 불안 수준도 그렇고. 맞아요. 아니, 부대낌 속에서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까 하는 스트레스는 있을지. 아, 맞아요. 거꾸로. 교수님 맞습니다. 고독해서 나 너무 힘들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울이나 불안 수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농촌 공동체 시골 마을 생각해 보시면 이웃들하고 친하잖아요. 다 알고 지내고. 인심도 네. 좋고. 네, 막 뭐 이웃 뭐 하는지 다 알고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네. 이런 경우 우울해지기 힘들어요. 그런 조건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우울은 현대병이란 말이죠. 그 고독에 의해서 사실은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네네. 그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산속에 혼자 사람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울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까? 취약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선택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서 네.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산에만 들어가서 음. 자기만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네. 현실에 지쳐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던데. 혼자 살겠다. 네.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의 치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렇지, 걸 그렇지. 느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이제 시한부죠. 오래 가지 못하죠. 정 반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상 시골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면 훨씬 더 우울해요. 그렇죠. 그 순간엔 공기 마셔서 좋은데 그 하루 이틀 지나가면 우울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로렌스 크루스도 자꾸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섬에 갇혔다가 교수님 진짜 짱. 우울증은 이제 고독에서 비롯된다는 거. 고독이 네. 가장 제가 볼 땐 큰 요인입니다. 우울에 있어서. 야, 북한이 한국보다 덜 우울하다는 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거기 부탄 같은 나라도 우울증이 지수가 낮고 네.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 공동체 네. 이런 사람들도 우울은 거의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모여서 같이 사는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한국도 사실 우울증이 올라간 게 네.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개인화되면서 파편화되면서 이제 고독해지면서 우울 지수가 확 올라간 거고 자살률도 폭증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20년 사이에 자살률이 4배가 뛰었어요. 네. 한국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공동체가 와야 되면서 개인들이 파편화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울과 불안 수치가 확 올라간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그 자살률이 1위래요. 북한에 자살하는 게 없거든요. 네. 굶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입니까? 자살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까? 통계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네. 정확한 게 없는 거지. 근데 자살 안 하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그렇게 게 드물어요. 제가 탈북자들을 많이 면담도 해보고 들어봤는데 자살을 잘 몰라요. 네. 주변에서 그래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그래서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자살할까 네.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전에 어떤 한 방송국의 이제 PD분도 네.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덜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사는 게 힘든데 왜 자살을 적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살공학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네네. 그 출간됐었는데 거기서 제가 주장한 게 자살의 제일 원인은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는 그 제3세계 나라 이런 나라들보다 잘 먹는데 네. 고독해요 더. 심리적인 고독. 네, 더 고독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죠. 야, 너무 오늘 신기하다 진짜. 정말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네요. 근데 그 특히 서울 생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너무 그 과밀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과밀화 속에서 또 고독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그게 바로 아이러니네요. 이제 사회학에서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고 SNS 속의 고독이라고도 저는 말을 쓰는데 피상적 관계는 많아요. 사람들이. 피상적 관계. 네, 근데 정말 친밀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고독감을 느끼는 거고 네. 아까 우울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우울한 내색을 하거나 우울한 티를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북쪽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도 한국도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 우울증 같은 게 생겼어요. 젊은이들은 거의 가면 우울증이 많은데 우울증인데
사람들 만나 웃는 거죠. 가면 쓰고. 그게 제일 네. 가슴 아프다. 근데 자기는 이제 집에 가면 우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면 속으로 더 썩어 들어가요. 아, 우리 김혜민 PD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난히 밝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밝을 수 없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아이, 그렇지 않죠. 우리 슈퍼스타님 좀 잘해주세요. 네. 네. 저 가면이 굉장히 오늘은 슬프게 보이네요. 저 봐, 지금도 웃고 있잖아. 네, 저 지금 가면이거든요. 밖에서 웃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대한민국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탈북민들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게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제일 많은 탈북민들은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일단 네네. 고난의 행군에 이제 전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들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심리가 좀 다르겠죠. 이제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과 네. 죄지어서 나온 사람들의 심리 좀 다르겠죠. 네. 근데 가장 많은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의 심리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도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북에서 왔다, 탈북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조선족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조선족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는구나.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남북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네. 좀 긴장되고 나빠질 때마다 괜히 탈북자들을 한테 뭐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있어요. 많아요. 너의 있습니다. 미사일 쐈어. 뭐 이제 탈북자가 쏜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제가 피아노 학원에 잠시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핵잼 이러는 거예요. 뭐 핵노잼, 핵잼 이래가지고 제가 좀 띠끔했어요. 어머, 내가 먹고 저러는 건가 이렇게. 네, 그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탈북자들을 싫어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동일시하면서. 맞아요. 그거는 대단히 네. 논리적이지 못하네요. 그 체제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죠. 네, 정말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그런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평가해서 차별 대우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외국인 뭐 혐오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 혐오가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면서 좀 멸시하고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랑 결혼하는 가정은 국제화 가정 뭐 이렇게 부르면서 칭찬하거든요. 국제결혼. 국제결혼. 그러니까 국제화, 인터내셔널 패밀리 뭐 이런단 말이에요.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구나. 특히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 야, 이거 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쪽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아직까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렁뱅이들 뭐 이런 태도 있죠. 그 깔보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네.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긴 한데 한국인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돈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거. 이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네. 왜 웃으세요? 지금 성찰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주 예상대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 네. 과연 그 남과 북이 과연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정말 고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네네. 끝으로 그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제시나 제안할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는 남과 북의 이 화해와 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거 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합니다. 이걸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21세기에 맞게 또 남북 화해 시대에 맞게 전향적인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상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북과 우리는 통일할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공존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네. 사회주의 체제와. 그럼 국내에서도 공존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해.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때 오히려 남북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격차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격차가 너무 커요. 양극화. 네, 양극화나 격차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부는 뭐 굉장히 잘 살고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격차 그럼요. 커지고 이러면서 갈등 관계가 너무 심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하는 이 나빠지는 관계를 좀 복원하고 공동체도 복원하고 해서 남남 갈등을 일단 좀 해소해 나가면서 네. 이제 한반도 전체 평화, 통일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보람되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소장님 새로운 책 출간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남쪽과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비교하면서 네. 그게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가. 네. 그래서 이제 통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네. 그런 걸 다룬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네. 오늘 끝곡은 B1A4의 B1. 그대와 함께 저희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